북한의 그 서해 석도에 새로운 해군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새로 건조한, 제 뒤에 배경으로 나오지만은 최연함 해군 기지다라고 우리가 다 볼 수 있는데, 당연히 김정은이가 최근에 새로운 해군 기지 건설하라고 엄청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도라는 곳에 해군 기지 건설하는 그 인공위성 사진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면 우선 석도가 어디 있냐, 이거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글 어스에서 캡처해 왔습니다. 자, 석도는 제가 줄을 그었지만은 아래쪽 점이 백령도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선을 그었습니다. 백령도는 우리나라 뭐 아시다시피 북한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그 북한으로서는 거의 뭐 비수처럼 자기들 눈앞을 찌르고 있는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데, 석도에서 직선거리를 쫙 그었을 때 80km 딱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80km 앞에는 바로 남포관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석도는 남포관문 앞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서해에서 가장 큰 해군기지가 초도라는 것인데, 초도라는 섬이 그 석도 바로 앞에 있는 큰 섬이 초도입니다. 저기는 한 68km 정도 백령도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또 제일 먼저 오신 분들 제가 말씀 안 드린 길성재님, 권중영님, 또 예전처럼 그냥 생방송 그대로 올려주십시오 하는 분들도 있고요. 요거는 뭐 나중에 기본 주제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형을 보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뭐 구글 어스 지도가 아니고 일반적인 지도입니다. 일반적인 지도를 보면 저 빨간 표식한 것이 석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저쪽이 서해 쪽에 그렇게 무슨 깊은 망 같은 게 보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해안선들이 복잡하게 발달해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 구글 어스 지도를 놓고 보면, 여기가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북한의 최고의 해군 기지가 될 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산도 좀 보이고, 그리고 옆에 뭐 바다도 보이지만은 아까 제가 지도에서 봤을 때 옆구리에 쑥 들어가서 만처럼 보이던 지형은 지금 위성 지도로 보니까 이미 제방으로 쭉 막혀가지고 그 만지역이 지금 간석지 개간으로 해가지고 지금 논으로 일구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기에다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게 아니고 초도 사례를 봤으면 저 북쪽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일 쐈을 때 방어를 할 수 있게끔 산 뒤에다가 건설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적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저렇게 해안이 상당히 발달돼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산 높이가 불과 138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저 정도면 우리나라 뭐 현무 미사일을 쏘게 되면 아무리 저 지역에서 산 밑에다가 굴을 뚫고 뭐 변기창 걷어여 봐야 결국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면적은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하고 거의 비슷하다. 여의도 면적은 우리나라에서 기사 쓸 때 기자들이 많이 언급하는 내용인데, 여의도 면적이 몇 배 이런 식으로 항상 언급합니다. 그러면 여의도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 여의도 면적 가져와 봤습니다. 딱 이렇게 보면 여의도 면적이 또 혼용돼서 막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한강 옆에 공원까지 다 포함한 지역의 면적을 말할 때 우리가 8.2평방킬로미터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노란색 선은 이 여의도에 또 보면 이게 강둑이 있고, 강둑 안쪽에 또 아파트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올라간 지역입니다. 노란색 지역 안쪽. 이쪽은 한 4.5가 됩니다. 그러면 새로 건설되는 석도는 우리가 제방으로부터 계산한 면적, 뭐 그래봤자 뭐 자전거로 횡단에 가면 뭐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그런 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도 면적이 7.95평방킬로미터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렸을 때
여기다가 지금 북한이 최연호의 그 근거지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위성 사진만 보여드리니까 재미없죠? 제 얼굴도 이렇게 잠깐 보면서 얘기하면 좋죠. 그 서해 지금 그 남포항 안쪽에 지금 그 강건함이 여전히 서 있는데, 석도가 뭐 한 1년, 2년 그렇게 뭐 쉽게 건설할 건 아니지만, 워낙 북한은 날림 공사가 많아가지고 어쩌면 빨리 건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방파제만 갖다 놓고, 군함 갖다 놓고, 나머지 뭐 부대 시설 갖다 놓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처럼 남포항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제기되냐. 남포항은 물론 뭐 수심 깊고 또 여러 가지 뭐 육지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물자 같은 것들을 싣는다 그러면 뭐 물자 싣기도 좋고, 그리고 승조원들이 내려가지고 뭐 집에 휴가 가거나 뭐 이런 편의 사항도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포항에 쫙 이렇게 방파제로 이렇게 건설돼 가지고 막았는데, 그 간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우리가 미사일 하나 빵 쏴가지고 수문을 딱 명중시키면 수문이 폭파되겠죠. 수문이 폭파되면 그 안쪽에 있던, 그러니까 그 대동강 거슬러 올라가서 있던 모든 배들이 나오지 못합니다. 또 모든 배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취약점입니다. 김일성이가 남포 관문을 만들어 놓고 뭐 엄청나게 뭐 긍정적인 면만 가득 있다고 막 이렇게 떠들었지만, 실은 앞에다가 그냥 관문, 수문 하나만 딱 막아 놓으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취약점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취약점이죠. 이것이 지금 남포항에 정박하고 있는 취연함의 모습입니다. 5,000톤급 구축함.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구축함에 정말 허접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가서 보게 되면 눈 딱 감기는 점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러면 북한에 제8전대가 있고 서해 함대 주력 기지가 있는 초도는 왜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초도는 심지어 석도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안에는 북한의 뭐 경비정이라든지 무슨 뭐 어뢰정이라든지 군함들이 상당히 많이 정박해 있습니다. 이미 다 시설이 갖춰져 있는 해군 기지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쓰면 뭐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초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초도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해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그래서 초도 해군 기지를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구리에 있습니다. 저 동쪽 옆구리 섬이 쭉 방파제가 하나 있고, 쭉 또 삐죽 튀어나온 또 이렇게 방파제 같은 게 또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이쪽이 지금 북한 해군 함정들이 서 있는 것이 위성 사진으로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배들을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북한에서 서해에서 가장 큰 것이 500톤급 경비정인데, 그런 경비정이나 어뢰정 같은 것들이 쭉 정박해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만, 딱 확대해 보면 얼마나 낡았는지, 북한에서 야 이거 다시 개조해 쓰기보다는 새로 건설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기 있는 것이 지금 군함인지 어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사진을 왜 딱 구글어스에서 제가 캡처해 왔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 바다 그 기슭 쪽으로 보게 되면 배 한 척이 침몰한 흔적이 보이죠. 상당히 뭐 지금 정박해 있는 배하고 크기가 비슷한 배입니다. 한 100톤, 200톤급 정도의 배가 지금 침몰해 있는데, 한국 같으면 항만 저 안쪽에 저렇게 배가 침몰해 있으면 당연히 저걸 건져서 없애 폐기 처분 시켜야 되죠. 바다 가운데다가 배 침몰돼 있는 걸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뭐 태풍 와서 침몰했든 어쨌든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북한은 가만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초도 해군 기지의 역량은 침몰한 100톤, 200톤급 배도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취약하다. 북한이 우리가 서해 예전에 천안함 피격 때
천안함을 우리가 바닷속에서 인양할 때 엄청나게 큰 기중기를 불러오느라고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북한은 저렇게 침몰했을 때 끌어올릴 기중기조차 없다라는 점을 초도 해군기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열악한 북한인데 갑자기 뭐 5,000톤급이면 아마 북한 해군들은 눈 돌아가겠죠. 그리고 제가 또 저번 시간 말씀드리다시피 그 최연함은 그래도 뭐 5,000톤급 구축함이니까 엔진 시스템, 무장 시스템 이런 걸 다 컴퓨터로 움직이는데 컴퓨터를 가동할 군인들이 없어요. 군인들은 중학교 졸업하고 해군에 갔는데 컴퓨터란 거 본 적이 없으니까 해군 제대로 가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일고동에서 컴퓨터 전공한 학생들을 갖다 열라 했는데 해군에 일중 졸업생들이 없어서 어디 갔냐 하니까 다 뇌물 바치고 놀고 있어서 김정은이가 그 북한군 지금 숙청하는 발단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또 일중 학생들 치아놓으면 다 이제 있는 집 자식들이에요. 그래 틈만 나면 뇌물 바치고 집으로 도망치는 것이 그들의 기준인데 갑자기 해군에 끌려간 덕분에 석도라는 데 가게 되면 이 섬이니까 도망치기도 뭐 어렵겠죠. 아마 곡소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석도를 결국 새롭게 하는 것은 초도 해군기지는 결국은 우리가 북한이 봤을 때도 저걸 다시 좀 재건해서 쓰기는 진짜 문제점이 너무 많다. 초도는 이미 낡아가지고 아마 50년대 기지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해서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포기한 것은 뭐 북한만이 아니고 우리도 포기한 게 많습니다. 예전에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했을 때 그 당시에 서해에 있는 섬들은 다 한국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었냐면 지금 저 밑에서 봤을 때 첫 번째 빨간 섬이 저게 초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붙은 조그만 섬이 석도입니다. 우리가 석도까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휴전협정 끝나서 8월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초도 석도 말도 안 하겠지만은 그 평안북도 쪽으로 올라가서 그 앞에 붙은 섬들 3개 저것도 결국은 다 우리 거였거든요. 대화도 그리고 뭐 신미도, 가도 이런 것들 다 한국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깝죠. 근데 당시로서는 당시 53년도 역량으로서는 저 섬을 만약에 유사시에 우리가 군을 배치해서 방어를 하다가는 당연히 저 섬 우리가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다 저쪽 해가지고 북한까지 올라가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북한이 뭐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하면 섬은 방어하지 못하고 그리고 방어부대는 결국 꼼짝달싹 못하고 전멸할 것이다 라고 판단해 가지고 물론 뭐 공짜로 주기는 좀 아까우니까 그 처음에 막 협상을 했습니다. 저 섬들하고 개성을 바꾸자 이렇게 정전협정에서 계속 제안도 오고 했는데 북한이 쌩깠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무시를 해버렸겠죠. 북한도 또 계산해 보기로 아니 뭐 요거는 공짜로 주지 않으면 지들이 어쩔 건데 뭐 이래가지고 아마 지연 전술을 펴가지고 결국 우리는 저 섬을 양보하는 대가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려가 뭐 타당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만약에 우리가 저 섬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북한의 서해, 그 남포, 평양 드나드는 그 바로 앞에 있는 섬들을 우리가 딱 타고 앉으면 북한은 그 진짜 서해는 고사될 수 있다. 특히 평양까지도 엄청나게 결국은 말라 죽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아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초도란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또 두 번째 기본 주제를 제가 오늘 이 말 하고 싶어서 초도 아니고 석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김정은이가 5,000톤급 해군 지금 군함들을 연속으로 뭐 1년에 2개씩 찍어내겠다, 그 1만 톤급 또 순양함 만들겠다 공언하고 지금 거대 함선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진짜 뭐 누구나 다 알겠지만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이 드는 일일 수밖에 없죠.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군함 한 척이 우리 이지스함 한 척 제작하지도 1조가 넘게 드는데 북한처럼 가난한 나라에 아무리 뭐 이지스함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최연호, 강건호 같이 5,000톤급 구축함을 찍어내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뭐 강판이라도 5,000톤급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어디 뭐 제강, 제철 이것들이 다 후져 있는데 군함에 들어갈 그 강판을 만들어내는 것도 엄청나게 다른 데 들어갈 기회를 낭비하는 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또 김정은의 심정이 일견타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해군은 사실상 전멸 상태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갖고 있는 함정들은 사실 이건 다 고물돼 가지고 폐기 처분해야 될 수밖에 없는 함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제가 1940년대 후반에 날아다니던 뭐 미그 15, 17 이런 것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는 좀 보관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비행기 같은 거는 이렇게 뭐 비 안 오게 이렇게 갑자기 경납고 같은 데다 잘 이어가지고 보관하고 있으면, 방수포 잘 씌워서 보관하고 있으면 부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50년 뒤에도 뜰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군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려다가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띄워놓고 있으면 계속 녹이 슬고, 또 바다라는 지형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계속 해풍이 들이닥쳐서 뭐 그것이 뭐 군함 전체를 녹슬게 하고 무기체계가 녹슬게 되고, 심지어 그 포탄도 계속 바닷바람 맞으면 녹이 슬기 때문에 어뢰라든지 뭐 포탄이라든지 이런 걸 1년마다 변기창 가지고 가서 계속 쓸고 닦고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갖고 있는 경비 정도는 결국 70년대, 60년대 후반 70년대 제작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벌써 그 50년, 60년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함정 중에 60년대, 70년대 건조한 함정이 과연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잠수함 역시도 60년대 후반, 70년대 이쪽에 대량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이런 잠수함들 지금 물에 들어가라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어찌고 계속 기사 보면 북한이 잠수함에 뭐 전대가 있고 어찌고 하는데, 저거 다 고물돼 가지고 북한 잠수함 우리가 계속 위성으로 보게 되면 계속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저거는 뭐 가동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이 뭐 불과 5년, 10년 되면 북한은 해군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경제 위기로 신규 함선들을 들여오지 못했던 까닭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아이고 해군이 다 없어지겠네, 그러면 새로운 군함을 만들어서 보충해야지 라고 해서 진짜 큰 맘 먹고 만든 게 강건함, 최연함 이런 5,000톤급 구축함입니다. 새로 만드는데 500톤급, 1,000톤급 만들기는 또 자기도 봤을 때도 또 이게 또 가오를 중시하는 김정은의 성격상 맞질 않다 생각해가지고 엄청나게 한국에서 구축함이 있으니까 우리도 큰 거 좀 있어야지 라고 만든 것이 최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저 최연함은 전쟁을 위해서 만든 구축함은 제가 봤을 땐 아닙니다. 전쟁 터지게 되면 최연함은 쉽게 표현하면 즉사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취약하기 그지없는 군함입니다. 거기다가 뭐 먼 곳에 배치한 것도 아니고, 속도면 한국에서 불과 80km 떨어진 거의 이 정도 거리는 코앞에 군함을 떡 세워두고 있으면 이 군함은 활용 가치가 없는데, 그래도 김정은은 야 우리가 그래도 5,000톤급 구축함이 있고 10,000톤급 순양함도 있다. 이게 제가 봤을 땐 전쟁보다는 자기 국내 정치용이라고 보는 측면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북한 인민들이 봤을 때 우리는 해군도 없어라기보다는 자 해군에 큰 배들이 이렇게 있고 한국 놈들은 그래봤자 뭐 조그만 배들 갖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뭐 잽도 안 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최연호 강건함을 겉에만 그럴듯하게 만든 것이 지금 그 강건함, 최연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여가지고 하면 전쟁에 만약에 발발된다 그러면 저 함들은 물론 우리가 전쟁이 딱 터지게 되면 북한에서 선제 공격을 한다 하고 가정했을 때 먼저 미사일 발사하는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쏘면 날아오겠죠. 그래 한 번 쏘고 저거는 수명이 끝나는 함정이다. 당연히 저걸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는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최연함 공격하는 무기가 우리 육해공으로 봤을 때 육군에서도 지대함 미사일도 있고, 공군에서 비행기 해가지고 그 전투기에서 심지어 뭐 미사일들 막 발사하고, 우리 군함에서
한국이 군함에서 미사일 발사하면 이게 사거리가 우리가 몇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쉽게 말하면 평택에서 발사해도 속도 기준은 없어요. 몇 발만 발사하면 없어집니다. 이런 무기 체계들이 너무나 많고요. 잠수함도 있고요. 많은데 저 군함이 저 우리 코앞에 있어서 과연 뭐 제대로 유사시에 가동할 거냐면 그 대답은 노라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유사시에 쓸 군함은 아니고 김정은이가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군함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김정은이가 어찌됐든 자랑하기 위해서 군함을 찍어낸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것이 현대 해군 흐름에 비춰봤을 때 역행하는 조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최근에 보면 한국 해군도 마찬가지고 또 북한 해군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현대 군사 흐름에 너무 역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속도 기지를 놓고 이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이 주제를 잡았지만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해군에서 우리 경항모 내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경항모 한번 만들게 되면 건조비만 해도 뭐 4조 원, 5조 원 막 이렇게 듭니다. 한 척 만드는데 거기다 또 싣는 게 뭐 비행기가 그렇게 많이 싣지도 못하고 가뜩이나 지금 군 자원이 없는데 그 몇천 명이 또 승조원이 올라가 타고 이렇게 됩니다. 또 여전히 지금 또 해군에서 최우선 관심사는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이건 4척 뽑아내는데 현재로서 보면 최소 20조, 많이 들면 50조까지 듭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핵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을 넘겨받는 대가로 거기 군사비가 다 몰빵하는 바람에 잠수함만 가진 군대로 지금 전락되기 직전입니다. 써야 되는 국방비는 한정되는데 그 핵 잠수함만 운용하고 말겠지? 뭐 이런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호주는 그래도 바닷가에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이기 때문에 호주를 공격하려면 상대방도 배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주 입장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이 아주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도 핵 잠수함 4척 가지고 하면 과연 군사적 효율성으로 봤을 때 그 돈을 들인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점을 봤을 때 이건 정말 가성비를 엄청나게 따져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흑자는 아니야, 우리가 뭐 핵무기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나중에 북한의 해군 핵 추진 잠수함이 나오면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장거리 물밑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후의 타격 수단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다 맞는 얘기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제기해야 되는 것은 최후의 보복 수단이 우리가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뭐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제주도에 숨겨놓으면 되죠. 두 번째로 핵무기가 없으면 핵 추진 잠수함은 사실 그 역할이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핵무기 없는 핵 잠수함이 보복 타격을 해봐야 그 일반 미사일을 쏠 건데 현무나 쏘겠죠. 그것도 큰 걸 못 쏘고. 현무나 저 동해 가서 쏠 바에는 그렇게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또 북한의 핵 추진 잠수함이 나오면 그걸 우리가 미행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아니 핵 추진 잠수함이 나오겠는지 말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온 다음에 생각해보면 저는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면 늦는다 할 수 있지만 요즘에 그 세계 해전의 추세는 무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이 무인 잠수함은 불과 50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12,000km 그 조종실에서 12,000km 떨어진, 그러니까 그 지구 반대편에 가서 3개월 동안 물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작업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개발이 됐습니다. 10년 뒤 가보십시오. 3개월이 아니라 1년 내내 물속에 박혀 있는 거죠. 조그만 잠수함이. 그러면 북한의 잠수함 기지 앞에 그 잠수함에 한 두세 대 가서 엎드려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죠. 굳이 사람이 가서 몇십 명, 뭐 몇백 명이 탄 핵추진 잠수함이 가서 3개월 동안 숨 참으면서 거기서 기다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의 해군 흐름을 보면 이 거함 시대는 갔다. 그래서 해군이 자꾸 우리 거함 하는데 바다에 떠 있는 거함의 시대는 이제는 갔다. 이것을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실히 알 수 있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놓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해전하게 되면 무조건 큰 배 가진 게 이겼습니다. 해전은.
그 기원 전부터 그랬고, 기원 후에서도 뭐 로마 카르타고 뭐 이런 뭐 전쟁 때부터 봐도 무조건 크고 좋은 함 가지고 있는 측이 무조건 이겼습니다. 우리도 뭐 예전부터 우리가 배를 만드는데 일가견 있는 민족이라, 이순신 장군이 뭐 일제 그 왜군이 들어왔을 때 해전에서 우리가 뭐 정말 연전연승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의 개인적 탁월한 능력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조선 수군이 갖고 있던 그 군함이 일본 수군이 갖고 있는 군함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고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그 든든한 소나무로 이게 다 골조를 다 짠 거대한 군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수군의 군함은.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영화 보면 충파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거북선들 충파라 딜다 빠으면 일본 왜군의 이 판옥선들, 이 판자로 요만큼 만든 배들은 들이받으면 그냥 다 물속에 침몰하고, 일본 수군 입장에서 아무리 뭐 쏴도 이제 조선 함정은 끄떡 없다. 이 거대함의 시절인 거죠. 이 거대함의 시절은 무조건 없는 놈들은 얻어맞았어요. 함이 크지 못하면.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도 보면 결국 항공모함 쪽수가 많은 쪽이 무조건 이긴 거 아닙니까? 미국이 막 찍어내다 보니까 일본이 결국은 항공모함 모자라 가지고 더 쓸 수가 없어 가지고 결국 해전에서 졌습니다. 전통적으로 배수량 싸움이었죠, 해군은. 그런데 이게 21세기에 급격하게 이 싸움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육사, 해사 뭐 합치는 거 막 반대하고, 해군은 무조건 큰 배 내놓으라, 좋은 배 내놓으라, 비싼 배 내놓으라 자꾸 그럽니다. 이게 자꾸 자기 그 병종 이기심에 갇히면 당연히 우리 병종이 뭐 좋은 거 많이 있어야 되고, 사람도 많이 있어야 되고, 우리 이지사함 있어야 되고, 뭐 경항모도 있으면 좋고, 핵추진도 있으면 좋고, 다 좋다고 합니다. 하는데 현대 우리 해전사의 흐름을 쫙 봤을 때 거함의 시대는 갔다. 수천 년 내려오던 이 공식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깨지고 있냐? 큰 배 가지고 있는 쪽이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고요. 큰 배 가지고 있는 쪽이 이제 점점 불리해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육지에서 큰 배를 공격하면 큰 배가 꼼짝 못하는 시절. 그거는 육지에서 미사일이 그만큼 멀리 나가기 때문에 굳이 배 타고 가서 가까이 가서 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21세기 해전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흑해 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 함의 침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 함, 이 흑해 함대죠. 흑해 함대 얼마나 위풍당당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다 보셔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지만은, 2022년 4월 15일에 흑해 함대 기함입니다. 저렇게 큰 배가 흑해 함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큰 거는 12,000톤급 순양함입니다. 나머지는 뭐 저보다 작은 배들이 있죠. 그리고 모스크바라는 이름에 지니고 있는 상징성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수도 이름 아무나 뭐 막 지어 붙였겠습니까? 이 배가 결국 그 배수량이 12,000톤급이고요. 그리고 승조원만 500명이 타고 있습니다. 12,000톤급에 500명. 북한이 5,000톤급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저건 뭐 북한에 비하면 저 모스크바함은 어마어마하게 큰, 강건함은, 최연함은 저 애들 장난감이죠. 이 기함이 전쟁 일으켰는데 해군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나왔죠. 나와서 무장 장비로 딱 봤을 때도 어마어마하죠. 북한이 러시아가 만든 그 대공 무기만 봐도 S-300이라는 거의 미국의 패트리어트급의 그렇게 훌륭한 대공 미사일이 64기나 딱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30mm 근접 방어 체계, 그러니까 기관포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뭐 한 6문이 이렇게 딱 있고, 그리고 뭐 레이더도 좋고,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해군 자체가 없어요. 물론 구축함이 한 척이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해전이 벌어지면 이거 구축함 요거 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겠다라고 우크라이나가 판단한 겁니다. 이 구축함이 바다에 나가도 저 모스크바함하고 게임도 안 되는 것이고, 가만히 항구에 있다가 저기 납포라도 되게 되면 러시아가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군대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단 하나뿐인 함정조차 자침시켰습니다. 팍 터뜨려가지고 바닷속에 깔아앉혀 버렸어요. 저거 러시아에서 끌어갈까봐. 끌어가는데 우리가 방어를 못할까봐. 그래서 해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야 이제 뭐 우리 바다는 흑해는 우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게 우크라이나에서 발사한 넵튠이라는 미사일에 맞아서 침몰했습니다. 두 발 딱 맞아서 침몰했습니다. 그럼 넵튠이 그럼 대단한 미사일이냐?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서 자체 개발한 미사일입니다. 탄두 중량 150kg니까 저거 가지고 저거 모스크바함 12,000톤급 격침시키려고 자기들도 생각 못할 정도로, 탄두 중량 150kg면 뭐 사실 많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해성이나 하푼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대한 미사일, 여기는 탄두 중량 250kg입니다. 이것보다 위력이 작고 우크라이나 군사기술이 전쟁전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니까 과연 맞겠나 싶었죠. 근데 저 모스크바함을 격침시켰습니다. 뭐 저것도 뭐 우연하게 발견했죠. 이게 바다에서 쭉 이렇게 레이더를 보면 그 바다가 이렇게 지구가 둥그니까 멀리 보려면 초수평선 레이더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레이더 막 보내면 이건 뭐 60km, 70km까지 볼 수밖에 없는데, 좀 그 항공기에서 이를테면 쫙 레이더를 보게 되면 결국은 몇백 킬로까지 보는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해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초수평선 레이더가 없어서 그 멀리 떨어진 모스크바함을 볼 수가 없었죠. 근데 마침 좀 기적처럼 재밌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벌어졌냐? 그때 구름이 너무 짙어가지고 수평선까지 볼 수 있는 레이더를 발사했는데 이게 탁 구름에 굴절해가지고 저기 저 모스크바함이 100km 넘게 떨어져 있는 모스크바함이 떡 걸린 거죠. 한 120km 떨어진 거. 그래서 저게 뭐지? 뭐 레이더에 이상한 게 잡히는데? 하고 하는데 마침 또 우크라이나군하고 미군하고 또 이렇게 전황 공유 회의를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 3, 4년 뒤에 밝혀진 내용이지만, 그 미군도 보다가 저게 뭐지 하다가 미군 장교 하나가 저거는 모스크바함이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전화로 하다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해군 장교가 오 맙소사 땡큐 하더니 전화를 딱 끊더래요. 그래 놓고 자기 부대에다가 미사일 발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우크라이나에서 넵튠 미사일 발사기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넵튠 미사일이 지대함 미사일인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미사일 4개만 딱 쐈습니다. 4개 그냥 다 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해군도 없고 바다에 들어오는 해군을 방어할 수 있는 지대함 미사일 1기밖에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 우크라이나 그 군대가 러시아의 그 해군 기함을 침몰시킨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러시아는 완전히 뭐 초상집 정도가 아니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흑해 함대는 작전을 못합니다. 작전을 못하고 항구에 계속 들이박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세계 해전의 지금 흐름을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큰 배가 있어도 이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박혀 있습니다. 흑해 함대 군함들이 한 10대척, 큰 거로 따지면 한 10대척인데 계속 항구에 박혀서 아무런 지상 지원도 못하고 있는데,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올해 작년도 12월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것이 러시아 흑해 함대가 갖고 자랑하는 잠수함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킬러급 잠수함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러시아에서는 그래도 핵심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이 항구에, 그것도 흑해 함대가 항상 주둔하고 있던 세바스토폴, 그 크림반도에서도 썩 뒤에 들어가서 얻어맞을까봐 깜짝 못하고 들어박혀 있는 이 잠수함을 무인 잠수정이 들어가서 들이박은 거예요. 예. 자, 이게 폭파하는 장면이 제가 사진 한번 따왔는데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사진 보면 이 러시아 군항입니다. 군항이면 뭐 방파제도 있고 앞에 뭐 그 다른 어뢰정이나 뭐 기뢰정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다 이렇게 방어선 쳤겠지만은 저 사이를 무인정이 들어가서
잠수함을 박살냈습니다. 이게 3년 전 그 12월에 2025년 12월에 벌어졌는데, 문제는 러시아가 갖고 있는 잠수함의 가격은 4억 달러 넘습니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6천억, 7천억 대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자기 독자 개발한 수중 자폭 이 정의 가격은 불과 24만 달러입니다. 24만 달러. 뭐 지금 환율 한 3억 5천 되죠. 3억 5천 원짜리가 지금 7천억짜리 1700배 비싼 것들을 침몰시켰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모스크바 함을 격침시킬 때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넵튠 미사일, 딱 저 차량에 실린 4발이 다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러시아 기함을 침몰시켰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것도 한 1조 원 정도 되는 이 군함을 침몰시켰습니다. 저 작은 걸로. 이렇게 정말 창피하게도 사진까지 딱 남아서 박제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 해군의 흐름입니다. 이건 뭘 말씀드리냐면, 한국이 멀리 어디 가서 저기 중동 앞에 가서 작전하지 않는 바에서는 한국 앞바다에서 작전하게 되면 거대 함들은 지상에서 이제는 발사되는 미사일들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생존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서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평균 수심이 44m, 여기는 핵추진 잠수함 서해 쓰지 못합니다. 남해도 그렇게 깊이가 깊지 못합니다. 한 100m도 안 돼요, 평균 수심이. 동해 가서 작전해야 되는데, 동해 가면 작전할 게 뭐 있지? 6.25 전쟁 때도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중순양함 해가지고 왔는데 서해 들어오기 못하니까 저 동해 가서 그냥 애꿎은 그 북한의 도시들이만 한포 사격하고 끝입니다. 이렇게 거함들이 한반도 주변에서는 너무나 미사일들 많이 지금 미사일이 날아오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 아무리 좋은 이지스함이니 뭐니 갖고 있어도 수평 그 바다 위에서 한 5m, 6m 높이로 낮게 비행해가지고 드론이 떼거지로 달려들게 되면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군도 2000 한 몇 년도에 이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이지스함이 드론 막을 수 있을까 하고 계산해 보니까 드론 이게 어디 있죠? 봤는데 어쨌든 드론 8대가 공격하면 2.6대가 성공한다고 합니다. 미군이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드론을 못 막아. 근데 북한에서 가난한 나라니까 무슨 지들이 지금 순양 미사일도 있고 지대함 미사일도 다 북한 갖고 있지만은 드론 못 만들겠습니까? 가격이 싼 드론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저런 드론들이 이제 유사시에 가령 평택 기진이 이런 데 막 무리로 밀려 들어오면 우리 함은 전진해 갈 수가 없으니까 다 뒤로 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해군은 사실 우리 한반도 지형에서는 육지에서 앉아서 바다를 장악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40년대 2차 세계대전 때 거함주의에서 이제는 탈피해가지고 21세 해군은 한반도 주변에는 우리가 육지에서 다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지스함 만들고 경항모 왜 필요하니까 중국하고 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도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지니 이기니 이런 얘기 합니다. 물론 일본하고 왜 싸우겠습니까마는, 또 중국하고 왜 싸우겠습니까마는, 중국하고 만약에 싸움을 벌린다 하면 이제는 육지에 앉아서 저 산동반도에 있는 중국의 해군의 해군 기지들을 다 타격할 수 있습니다. 굳이 배 타고 가서 서해 가운데서 전쟁하던 것은 로일 전쟁 때나 가능해가지고 그때는 배 타고 나가지 않으면 이건 이길 방법이 없었던 거죠. 육지에서 쏴봐야 포탄이 기껏해서 1km밖에 안 나가니까. 근데 지금은 육지에서 갖고 있는 수단들이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바다에 떠 있는 것들은 정말 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본 해군이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한국 육군을 미사일 이걸 공군, 육군 이걸 뚫고 일본 해협, 스시마 해협이라고 일본에서는 우리 대한해협 여기를 건널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우린 배 없어도 일본 상륙 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일본이 군함이 넘어오면 육지에서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미사일 얼마나 많고, 그리고 공군에서 타격해서 공군에서 저기 오산에서 떠가지고 대한해협까지 얼마든지 미사일 공격이 가능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게 수중 예? 잠수함들 쫙 깔아 놓으면 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거함의 그 거대 유인 군함의 효율성을 우리는 다시 따져봐야 된다. 예. 여기를 또 이제 그 데니츠 제도님이 또 이제 뭐 제목 아이디에서 보시다시피 해군 전문가신 것 같은데, 대형 함무용론이 실제로 유효하면 미 해군 항모들이 이란 드론에 몰살당했어야 되죠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우리가 미국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사실 맞질 않죠. 미국은 대양을 건너가서 싸워야 되는, 모든 전쟁이 다 대양 건너가야 됩니다.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 적은 없으니까 중동까지 가야 되니까 미국은 항공모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드론에 당할 것 같아서 미국 지금 항공모함들이 이란에 붙질 못하잖아요. 멀리 떨어져서 비행기를 폭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 가까이에 붙지를 못해요. 저 미사일하고 드론에 맞을까 봐.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는 전쟁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무슨 대양을 건너가서 싸울 일은 절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 뭐 절대라고는 할 수 없겠죠. 물론 소말리아 가서 해적들하고 싸울 수는 있겠지만은 대양 건너 적들하고 싸울 전쟁을 할 이유가 없는 나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해, 서해, 남해를 가상해서 작전 반경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거대 유인 함정에 너무 치우쳐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충분히 많다. 그러면 태평양 나가서 싸운다. 그럼 누구랑 태평양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태평양에서 싸울 상대는 몇 개 안 되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뭐 이 정도밖에 없죠. 그 나라들하고 태평양 나가서 왜 싸웁니까? 우리가 공격도 안 당하는데. 그러니까 해군, 세계 해군은 이제는 거대 유인 함정들은 이제는 뭐 같다. 러시아 흑해 함대 하면 러시아에서 진짜 핵심 중에 에이스인데, 예. 그 흑해 함대가 전쟁 한번 치르지 못하고 모스크바함 침몰되고, 그 지금 잠수함 가만히 항구에 세워둬도 그냥 와서 드론이 와서 빵빵 때리는데, 예? 24만 달러짜리가 결국 뭐 5억 달러, 6억 달러짜리를 빵빵 때리고, 공중에서 계속 무인기 들어와서 함정 타격하고 하니까 결국 싸움 한번 못하고 지금 흑해 함대 지금 가동 거의 못하게 됐어요. 변변한 군함들이 남아있질 않게 됐습니다. 함대 하나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녹아나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 흑해 함대가 그럼 만만한 상대냐?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상대인데 녹아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제대로 못하고 항구에서 다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도 저걸 볼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저 해군 기지들 보면 저런 식으로 계속 공격하게 되면, 평택 해군 기지가 북한의 드론들이 때로 날아오면 여기 북한에서 저 평택 해군 기지까지 불과 뭐 100km, 200km밖에, 150, 12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까 지금 드론이 달려들면 미국 항공모함들은 왜 무사하냐 했는데, 미국 항공모함들은 거기 뭐 한 700km, 8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란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700km, 800km 뒤로 뽑으려면 저 제주도 뒤에가 다 숨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군 건설에서 반드시 고려하면서, 무조건 지금은 가성비 시대다. 크고 비싸고 좋은 함정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24만 달러짜리가 4억 달러짜리를 침몰시키고, 넵툰이라고 진짜 변변치 않은 대한미사일이 1만 2천 톤급 순양함을 격침시키고, 이런 시대가 지금 왔는데, 이것을 우리도 당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북한을 봤을 때, 북한이 지금 구축함 찍어내고 있다는데, 한국은 저걸 공격할 수단이 너무 많아서 지금 뭐 어떻게 뭘로 공격해야지 오히려 갈피를 못 잡을 정도입니다. 예. 우리 뭐 지금 F-16이 샥 떠가지고 수원상공에서 그 공대함 미사일만 발사해도 속도까지 가깝습니다. 우리 저 1000km까지도 얼마든지 저 1000km밖에 저 군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불과 80km 앞에 있는 요 군함 같은 경우는 비행기 안 떠도 돼요. 비행기 뜨면 더 확실하겠지만은, 백령도에다가 우리 지대함 미사일 발사해서 한두 발만 쏘면 우크라이나 미사일보다 뭐 못하겠습니까? 북한은 모스크바함에 비할 바가 없이 방어력이 취약하죠. 모스크바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S-300이라는 거의 뭐 패트리어트급 미사일 64기나 있어도 당했는데, 백령도에서 80km, 솔직히 K9 자주포 사거리 연장탄만 쏴도 저기
기지는 초토화가 되겠어요. 그리고 유사시에 우리도 지금 무인 잠수정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 제일 앞장서 제일 발달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도 이제는 사람들 몇백 명씩 몇천 명씩 타는 배가 이제는 효율적인가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결국은 1만 2,000km 밖에서 그 미국이 앉아서 북한의 저 초도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보면 무인 잠수정이 석 달 동안 뜨질 않고 그 앞에서 다 매복하고 있다가 공격합니다. 우리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저런 무인 잠수정은 서해에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다가 무인 잠수함에 어뢰도 있고 기뢰도 있고 다 있습니다. 북한 석도에 암만 해군기지 건설해봐야 뭐합니까? 저 잠수정 하나 들어가서 기뢰 3발만 묻어놓으면 튀어나오면 나오지도 못해요. 이런 시대인데 김정은이가 쓰지도 못할 함정을 만들고 있다. 저건 뭘 봐야 되냐? 제가 김정은이 아예 바보이거나 혹은 저거는 국내 정치용 가오를 잡기 위해서 북한 인민들한테 우리 해군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군함이다. 실전에 가서는 쓸모가 없는 군함이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해군이 무용론은 아니지만은 아마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전장이 하나로 합쳐지는 멀티 시대가 육군에서 앉아서 해군도 지휘하고 공군도 지휘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10년, 20년 뒤 전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걸 한번 제가 다시 연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